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 뉴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2019년에 데뷔한 기아의 소형 SUV죠. 최근에 출시된 더 뉴는 부분변경 모델이고요. 기존에 비하면 편의사양이 강화되고 파워트레인이 바뀐 게 특징입니다. 엔진은 기존 대비 출력이 21마력이 높아졌고요. 결정적으로 변속기가 7단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뀌었죠. 굴림 방식은 2륜이 기본이고 옵션으로 4WD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트림은 트렌디와 프레스티, 시그니처, 그래비티 4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시그니처 트림의 4륜, HD나 썬루프 등이 포함된 거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3,450만원이고요. 셀토스 부분변경 모델은 시그니처와 그래비티의 얼굴이 조금 다른데 그래비티가 장식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아의 상위 모델에 비하면 시그니처와 그래비티의 그 디자인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비티는 전면의 주요 부분에 다크메탈이 적용이 되는데 이 시그니처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셀토스는 기존 대비 차체 사이즈는 거의 같지만 앞쪽의 디자인 때문에 차가 좀 더 커 보이고요. 그래서 소형 SUV로는 좀 큰 사이즈라는 그 장점을 좀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프로젝션 LED가 기본이고요. 앞쪽에 턴 시그널이나 안개등도 LED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에서 그릴 안쪽으로 이어지는 추가적인 가로 라인도 저기에도 점등이 됩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이 약간 늘어난 걸 제외하면 기존과 동일하고요. 앞바퀴 굴린 베이스인 걸 생각을 하면 프론트 오버행도 좀 짧은 편이죠. 그리고 동급의 소형 SUV에 비하면 시각적으로는 전고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리어의 디자인은 앞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이게 저 테일램프가 가로로 쭉 이어지면서 그런 면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램프가 저 기아 로고만 제외를 하면 양쪽으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전체 테일램프에 비하면 방향지시등의 면적은 조금 작은 편이고 요즘에 다른 현대기아의 차들과는 달리 이 방향지시등이 위쪽에 위치해 있죠. 셀토스는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좀 쓰인 편인데 외부에도 이렇게 곳곳에 하이그로시가 좀 쓰인 편이죠. 셀토스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는 없어도 머플러 장식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머플러 장식조차도 없어졌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9 TA91, 사이즈는 235에 45R18입니다. 셀토스의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6인치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60입니다. 셀토스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센터 패시아 쪽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동일한데 센터 패시아 또는 모니터, 공조장치 이쪽의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보통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모니터와 계기판인데 이쪽이 개선이 되면서 시각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좋아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쓰인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센터 패시아와 도어 트림 쪽에 하이그로시가 좀 쓰였습니다. 참고로 시그니처와 그래비티는 실내는 거의 동일하고요. 고를 수 있는 내장 색상이 좀 다르죠. 지금 보시는 차의 색상은 블랙인데 확실히 시각적으로는 캐러멜 인테리어가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기본은 8인치 인포테인먼트 오디오죠.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기판이랑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요 사이 이 부분이 좀 여백이 많아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 2분할 화면에서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나침판이라든가 또는 캘린더, 스포츠, 일기예보 같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기아 SUV 라인업의 막내이긴 하지만 최신 모델인 만큼 최근의 편의 장비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트인 캠이라든가 발레 모드, 기아페이, 후석 취침 모드 등의 편의 장비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모델에 적용되는 것과 거의 같은 기능이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에 사운드 무드 램프가 있는데 이게 무드 조명이거든요. 보통 현대기아 차는 무드 조명이 설정 안에 있잖아요. 저는 따로 빼놨습니다. 무드 조명은 크게 컬러 테마와 단색 조명 두 가지가 있는데 단색 조명은 말 그대로 단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 테마에서 파티타임이나 헤이오를 누르면은 도어 트림 스피커에 적용된 무드 조명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게 상위 모델보다 오히려 무드 조명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드 조명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뮤직과 과속 안내 연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죠.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차량 설정이 나오는데 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요런 그래픽을 사용을 하고 있죠. 좀 다르긴 하지만 주행 편의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곧바로 ADS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간거리나 가속 강도, 반응 속도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 안전에서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거리 경고와 탑뷰,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요즘에 보시면은 이 후방 주차할 때 뒤에 물체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 제동을 거는 기능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풀옵션이라서 HD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표시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약,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오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여기서 총 4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면 3가지고 수동을 하면 총 4가지고요. 다이내믹까지. 도어에서 파워 테일게이트 쪽을 보시면은 열림 속도를 빠르게야 보통 2가지, 그리고 열림 높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열림까지 총 4단계가 있고요. 차용자 높이 설정을 하려면은 원하는 높이에 맞춘 다음에 저 버튼을 꾹 누르면은 그 높이로 설정이 됩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게 옵션이긴 하지만 이 셀토스급에 이 어라운드 뷰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심지어는 요 상위 모델에도 이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이렇게 돌려서 사방을 이렇게 360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앵글이고요.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요즘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요 물리 버튼의 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최근 기아의 인포테인먼트 같이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약간 좀 올드해 보이죠. 근데 공조장치에는 별도의 액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액정의 크기도 이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앞쪽에 수납 공간이 2단이에요. 이 밑에 쪽은 그냥 수납 공간이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기본이 레버 타입이고요. 시그니처부터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버튼보다는 이 다이얼 방식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요. 심지어는 이 다이얼의 크기가 꽤 큼직합니다. 양쪽으로 한 번씩 돌리면 R과 D고요. P 버튼은 이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도 이게 버튼 타입보다는 이런 방식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죠. 참고로 4륜 같은 경우에는 터레인 모드가 없고요. 2륜은 터레인 모드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샌드 모드, 스노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건 없고요. 그리고 4륜이어서 이쪽에 4륜 락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 다이얼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이 컵홀더는 따로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고요. 이쪽에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오토 홀드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 대비해서 괜찮은 편이고요. 노트10 플러스 넣으면 딱 높이가 거의 딱 맞네요. 운전대는 유난히 좀 동그란 디자인이고요. 요 스포크 주변에도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죠. 최근에 다른 기아차 달리 요 ADS와 오디오 버튼의 위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ADS죠, 우측이.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최근에 기아차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크기만 좀 다르지 거의 전 모델에 걸쳐서 비슷한 디자인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이 차는 사륜이어서 사륜 토크 배분 게이지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기판 디자인이 연동이 됩니다. HD는 기존처럼 컴바이너 타입이고요. 이게 자동으로 접히고 올라오기도 하지만 옆에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접고 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그러니까 이 차가 그 HD의 판이 좀 작긴 하지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ADS 관련 또는 오디오 또는 디지털 속도계 등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해서 거의 보닛 쪽까지 내려야지 좀 잘 보여요. 시트는 차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폭이라든가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짧다 또는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인데 반면에 헤드레스트는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 시트는 마운트 자체가 조금 높게 돼 있어서 가장 낮춰도 약간 좀 높은 편입니다.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이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요 도어 트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차체 사이즈나 휠 베이스 대비해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1개 반 정도가 들어가니까 니로보다는 조금 작아요. 반면에 이 차가 지붕이 조금 높다 보니까 2열에서 그 헤드룸도 좀 여유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는 그 2열 도어가 좀 넓게 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2열 치고는 그렇게 좌판 길이가 짧은 편은 아니고요. 상위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2열의 등받이 각도도 뒤로 좀 조절이 되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 1열 시트의 기본적인 마운트가 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렇게 상하의 공간의 여유가 꽤 많이 남아요. 좌우는 물론 상하의 공간의 여유가 꽤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이쪽에는 USB 단자가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내에는 USB 단자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C타입이네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98리터고요.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큰 편이고, 요 상위 모델인 니로보다도 트렁크 용량은 더 큽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턱이 있어서 트렁크부터 저 2열 시트까지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예,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회전대 엔진 소음은 요급의 4기통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조용한 편입니다. 이렇게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는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요. 그리고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 운전대로는 진동이 거의 없는 편인데, 지금처럼 공조장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이 시트 쪽으로 그 진동이 좀 이렇게 넘실거리는 진동이 좀 있어요. 요거는 얼마 전에 시승했던 이륜과 좀 다른데, 이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시트 진동이 그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엉덩이 쪽에 시트 진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4기통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를 켜면은 진동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유무에 상관없이 그 진동 대책은 좀 일정한 편이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 모델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변속기가 7단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부분 변경이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바뀌기도 했지만 하체도 좀 세팅이 달라져서 기존에 비하면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 됐습니다. 일단 7단 DCT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 좀 꿀렁거림이 있잖아요. 근데 토크 컨버터의 8단 자동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점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 이륜과 파워트레인이 같기 때문에 주행 질감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륜과 사륜은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죠. 지금 타는 사륜 같은 경우에는 뒤가 멀티링크여서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승차감에서 좀 더 유리한데, 이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속에서도, 그러니까 토션빔 베이스의 리어 서스펜션에 비해서 이 차는 좀 안 좋은 노면이나 좌우 편차가 다른 곳에서도 비교적 일정하게 승차감이 유지가 되고요. 고속 안정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은 이륜보다는 사륜이 당연히 승차감이 더 낮고요. 전반적인 주행 질감도 이 사륜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죠. 근데 기본적인 방음은 동일합니다. 이륜 시승기에서 제가 기존 대비해서 전체적인 방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타봐도 기존에 비하면은 전체 엔진 소음이 줄은 것 뿐만 아니라 특히 타이어 소음이 좀 감소한 게 눈에 띕니다. 결정적으로 타이어가 급에 비해서는 좀 좋은 제품이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노면을 달릴 때도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소리가 아주 뭐 조용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형에 비하면은 이런 노면 소음이 많이 줄었죠. 또 차이가 있는 거는 하체의 세팅인데, 제가 이륜 시승할 때 기존의 사륜 대비해서 하체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 변경된 사륜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된 이륜보다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륜끼리 비교하면은 기존에 비하면은 이 차가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부분 변경된 이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은 그 두 차의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사륜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굉장히 좀 단단해서 진짜 천천히 달려도 좀 되게 스포티하다, 좀 젊은 감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하체도 그 댐핑이 기존의 사륜에 비하면 좀 부드럽긴 하지만 변속기가 바뀌고 또 엔진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가속 페달의 그 반응도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마일드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정리를 해보면은 부분 변경된 사륜이 기존의 사륜에 비해서는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고요. 이륜보다는 좀 더 단단하지만 당연히 이 차가 승차감이 좀 더 좋고요.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리어 서스펜션의 그 차이가 좀 잘 나타나는데, 이륜 같은 경우에는 저 턱을 넘을 때 좀 충격이 좀 더 강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비슷하게 충격이 오긴 와도 그 수습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당연히 그 뒤쪽에 그 떨림도 좀 더 적고요. 그래서 승차감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의 사륜보다는 이 차가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고, 당연히 이륜보다도 이 차가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리막을 달려도 이 사륜이 조금 더 스포티하고요. 요즘에 현대기아차의 SUV들 보면은 사륜이 이륜보다 좀 더 스포티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보통 SUV들 보면은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좀 그 중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내리막에서는 그냥 생각보다는 좀 평범하고 또 속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오르막에서는 또 생각보다 제어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노멀 모드 기준으로 속도도 꽤 높게 나옵니다. 이 차가 방금 같은 오르막에서는 거의 세 자리 숫자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오르막으로 비교해도 확실히 사륜이 이륜보다는 저 오르막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모션도 더 빠릅니다. 근데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륜이 이륜보다는 좀 느리죠. 보통 아주 출력이 높지 않은 다음에는 사륜이 이륜보다 느린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47초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이륜 같은 경우에는 한 41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결정적으로 초반에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좀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지고요. 그래서 같은 사륜끼리 비교하면은 기존 대비해서 가속이 조금 더 빨라졌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연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아졌어요. 일단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옵니다.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0에서 한 23, 4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1.6 CVVD가 적용이 되면서 그 연비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속 110에서의 순간 연비는 대략 한 15, 16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가 잘 나오는데 토크 게이지를 보면은 또 의외로 이렇게 저부하 상황, 정속 주행할 때 앞뒤로 일정하게 토크가 전해져요. 보통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뒤로 토크를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정속 주행할 때는 거의 일정하게 앞뒤에 비슷하게 토크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뒤를 끊고 싶으면은 이 사륜 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뒤로 가는 토크가 끊어지죠. 근데 정속 주행할 때 보면은 뒤로 가는 토크가 끊어져도 정속 주행할 때 그 연비에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좀 마일드하게 세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2000rpm이 되기까지는 그 스프럽 되는 시간이 조금 있고요. 2000rpm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힘이 나오는데 그 RPM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죠.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요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고요. 결정적으로 뭔가 가속 페달의 그 무게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반응이 아주 그렇게 빠른 편 또는 노멀 모드와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아주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반응이 좀 되게 무뎌지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저부하 상황에서 크루징 할 때 이런 에코 모드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륜과 이륜은 리어 서스펜션의 그 차이 때문에 주행 질감 또는 승차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속 안정성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노면에서는 이륜도 뭐 괜찮은 승차감이지만 좀 안 좋은 노면이나 또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일정하게 그런 안정성이나 승차감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아주 고속에서 직진할 때도 그 직진성이 이 차급 대비해서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전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부터 3000 사이, 이때는 그렇게 엔진 소리가 크진 않고요. 약간 좀 이렇게 베이스톤이죠. 근데 3000rpm이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 정확히는 그 베이스톤이 좀 더 이렇게 굵어지는데, 통상적인 가솔린 엔진의 좀 고음이 아니라 거의 최고 회전수까지 비교적 일정하게 이렇게 베이스톤을 유지를 합니다. 더 뉴 셀토스는 저번에 2륜에 이어서 이번에 사륜도 시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2륜과 사륜은 이런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른 차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가면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만큼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질감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승차감이 그러니까 저속부터 고속까지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월등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마 1열보다는 2열 쪽의 승차감이
조금 더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류는 시승기 때와 비슷한데 셀토스는 원래 좀 꾸준하게 잘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호불호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 또는 그 변속기 이런 좀 약점을 부분 변경되면서 좀 잘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단 DCT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식은 좀 초반에 좀 붓고 떨어질 때 그런 꿀렁거림이 있었는데 토크 컨버터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요. 따라서 승차감 향상에도 좀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 오르막 코너 같은 경우에도 노멀과 스포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컴포트에서도 오르막에서는 생각보다 속도가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내리막보다 이게 좀 제어가 좀 덜 들어갑니다. 실내 공간이나 거주성은 기존과 같지만 동급에서는 요 실내 공간이 가장 큰 수준이고요. 특히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급 이상이죠. 예를 들어서 B급에는 없는 뭐 HD나 이런 서라운드 뷰 같은 편의 장비가 있고, 사실 이런 장비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좀 투머치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또 소형급에서 많은 편의 장비를 바라는 그런 수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좋아진 건 맞는데 그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 차값이 상승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과도기 같은 그런 시점이어서, 그러니까 아래급과 윗급이 막 좀 가격대가 겹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가 시그니처의 4륜의 풀옵션인데 가격이 3,460만 원이면은 스포티지의 한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와도 거의 대략 비슷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당연히 셀토스보다 스포티지를 사야죠. 근데 또 스포티지가 연식이나 부분 변경되면서 가격이 상승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번 셀토스의 가격 상승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부분 변경된 셀토스는 현재 시점으로 B급과 가격대가 좀 겹치긴 하지만 그 상품성 자체는 꽤 잘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로써 기아 더뉴 셀토스 4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